요즘 자주 깜빡이신다면 그건 나이 때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넘기시면 그 이유를 평생 모를 수도 있습니다. 며칠 전 찾아오신 67세 박어르신의 일입니다. 평소 가족 모임에서 분위기를 이끌던 분이셨습니다. 손주 이름도 한 번에 불러주시고 집안 대소사도 빠짐없이 챙기던 분이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은행 창구 앞에서 비밀번호가 전혀 떠오르지 않았다고 합니다. 머릿속이 하얘지고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다고 하시더군요. 집에 돌아와서는 혹시 내가 치매가 시작된 건 아닐까? 이제 내 인생도 여기까지인가 하는 생각에 잠을 이루지 못하셨다고 합니다. 아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들도 적지 않으실 겁니다. 우리 모두 한 번쯤은 비슷한 순간을 겪기 때문입니다. 대부분의 경우 치매를 걱정하며 오시지만 사실은 뇌의 극심한 피로를 풀어주는 것이 시급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영상에서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 합니다. 첫째, 치매가 정말 피할 수 없는 운명인지에 대한 이야기. 둘째, 뇌가 망가지는 진짜 이유. 셋째, 오늘부터 집에서 바로 시작할 수 있는 뇌를 살리는 생활 수칙입니다. 이 순서대로 차근차근 가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될 것 같다면 지금 바로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첫 번째, 치매는 운명인지에 대한 내용부터 시작합니다. 먼저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치매는 단순히 나이가 들면 누구나 걸리는 병이 아닙니다. 연구에 따르면 유전적 요인은 분명 존재하지만 우리가 매일 반복하는 생활 습관이 그보다 훨씬 큰 영향을 미칩니다. 쉽게 비유해 보겠습니다. 유전자는 씨앗과 같습니다. 어떤 씨앗을 갖고 태어났는지는 바꿀 수 없지만 그 씨앗을 어떤 땅에 심고 어떻게 물을 주느냐에 따라 전혀 다른 열매가 맺힙니다. 뇌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그 어르신의 경우도 그랬습니다. 자세히 살펴보니 치매가 아니라 뇌가 극심한 피로 상태에 빠져 있었습니다. 마치 하루 종일 달린 자동차 엔진을 한 번도 식혀주지 않은 것처럼 말이지요. 야식은 잦았고 잠은 늘 부족했고 움직임은 거의 없었습니다. 뇌가 스스로 청소하고 회복할 시간 자체가 없었던 겁니다. 여기서 중요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우리 뇌는 하루 종일 일을 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판단합니다. 그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쓰레기가 생깁니다. 문제는 이 쓰레기를 제때 치우지 않으면 점점 쌓여서 뇌의 기능을 떨어뜨린다는 점입니다. 마치 집안에 쓰레기를 쌓아두고 계속 생활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반드시 지켜야 할 원칙이 있습니다. 저는 이것을 12와 3의 법칙이라고 부릅니다. 이름은 단순하지만 효과는 강력합니다. 저녁 식사를 마친 뒤 최소 3시간은 물 외에는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것, 그리고 저녁 식사와 다음 날 아침 식사 사이를 최소 12시간 이상 비워두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저녁 6시에 식사를 하셨다면 밤 9시 이후에는 입을 쉬게 해주시고 다음 날 아침 6시 이후에 첫 식사를 하시는 겁니다. 왜 이렇게 해야 할까요? 우리 뇌는 두 가지 연료를 씁니다. 하나는 우리가 밥이나 빵을 먹어 얻는 포도당, 다른 하나는 몸에 저장된 지방이 타면서 만들어지는 케톤이라는 연료입니다. 이 케톤은 뇌 입장에서 보면 아주 질 좋은 고급 연료입니다. 염증을 줄이고 손상된 신경을 회복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밤마다 간식과 야식을 먹으면 몸은 계속 포도당만 쓰게 되고 케톤은 만들어질 기회조차 없습니다. 반대로 일정 시간 공복을 유지하면 몸은 자연스럽게 케톤을 만들기 시작하고 이때 뇌는 대청소 모드로 들어갑니다. 오래된 단백질 찌꺼기와 독소를 정리하는 시간이 되는 것이지요. 이 공복 시간에 함께 일어나는 중요한 과정이 하나 더 있습니다. 연구에 따르면 우리 몸의 세포는 배가 비워졌을 때 스스로 낡고 고장난 부품을 분해해 다시 쓰는 작업을 시작합니다. 이 과정을 자가포식이라고 부릅니다. 쉽게 말해 세포가 스스로 집안을 정리하는 시간입니다. 치매와 깊은 관련이 있는 독성 단백질도 바로 이때 정리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여기서 잠시 앞서 말씀드린 박 어르신의 저녁 시간을 한번 떠올려 보겠습니다. 어느 부분이 뇌에 안 좋은 영향을 미치는지 찾아보세요. 저녁 6시쯤 식사를 마치고 텔레비전을 켜놓은 채 소파에 앉아 계셨습니다. 드라마가 끝날 즈음 입이 심심해 떡 한 조각, 과일 몇 점을 집어 드셨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따뜻한 음료 한 잔을 더하셨습니다. 그리고 아침 6시가 되면 습관처럼 바로 식사를 하셨습니다. 어떠신가요? 이제 어떤 행동들을 바꿔야 하는지 감이 오시죠? 이 루틴을 가만히 보면 뇌가 쉴 틈이 거의 없습니다. 청소를 시작하려고 하면 다시 음식이 들어오고 정리하려다 말고 또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 겁니다. 지금 이 영상을 듣고 계신 여러분께 조용히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저녁 식사 이후 완전히 아무것도 드시지 않는 시간이 과연 몇 시간이나 되십니까? 밤에 텔레비전을 보며 무언가를 집어 드시는 습관은 없으신가요?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배가 고프지 않아도 식사를 먼저 하지는 않으십니까? 만약 이 질문에 하나라도 마음이 걸리신다면 그건 여러분의 뇌가 청소할 시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꼭 지켜야 할 수칙은 수면입니다. 하루 7시간 이상 깊이 자는 것, 이것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에 가깝습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많은 분들의 평범한 밤을 떠올려 보겠습니다. 저녁을 드신 뒤 텔레비전을 보다 보면 어느새 밤 11시를 훌쩍 넘깁니다. 이제 자야겠다고 마음먹고 불을 끄지만 잠은 바로 오지 않습니다. 누워서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휴대전화를 한 번 더 들여다보고 시계를 보면 자정이 가까워져 있습니다. 그러다 겨우 잠이 들고 나면 새벽 5시 반이나 6시쯤 알람에 눈을 뜹니다. 이렇게 자고 나면 분명 잠자리에 누워있던 시간은 길었는데 아침에 일어나면 머리가 개운하지 않고 멍한 느낌이 남습니다. 바로 이런 수면 패턴이 뇌 입장에서는 가장 힘든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뇌에는 특별한 청소 시간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몸에는 림프라는 하수도 같은 구조가 있지만 뇌에는 일반적인 림프관이 없습니다. 대신 우리가 깊은 잠에 빠졌을 때만 작동하는 전용 청소 시스템이 있습니다. 잠이 깊어지면 뇌세포들이 잠시 몸집을 줄이며 서로 간격을 벌립니다. 그 사이로 뇌척수액이라는 물이 흐르면서 하루 동안 쌓인 노폐물과 독소를 씻어냅니다. 마치 모두 잠든 새벽에 청소차가 조용히 골목을 도는 것과 비슷합니다. 문제는 이 청소가 중간에 자주 끊긴다는 점입니다. 잠드는 시간이 늦고 수면이 얕고 자주 깨면 청소차가 한 바퀴도 돌지 못한 채 다시 멈춰 서는 셈입니다. 이 과정이 제대로 이루어지려면 최소 7시간 정도의 연속된 수면이 필요하다고 보고된 바가 있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내가 요즘 자는 모습이 방금 그 예시와 비슷하다고 느껴지신다면 그건 단순히 잠을 덜 잤다는 문제가 아니라 뇌가 청소할 시간을 충분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여기에 하나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는 인슐린 분해 효소라는 일꾼이 있습니다. 이 일꾼은 두 가지 중요한 일을 합니다. 하나는 우리가 먹은 음식 때문에 올라간 혈당을 정리하는 일이고 다른 하나는 뇌 속에 쌓인 독소를 치우는 일입니다. 그런데 이 일꾼은 성격이 단순해서 한 번에 한 가지 일밖에 못합니다. 이 대목에서 많은 분들의 밤 풍경이 떠오르실 겁니다. 잠자리에 들려고 누웠는데 왠지 허전합니다. 배가 고픈 것도 아닌데 입이 심심합니다. 결국 휴대전화를 집어들고 배달 앱을 한번 열어봅니다. 오늘 하루 고생했으니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며 치킨 몇 조각이나 떡볶이 혹은 달콤한 빵 하나를 시켜 드십니다. 늦은 밤이지만 따뜻한 국물이나 단 음료와 함께 말입니다. 이 순간 몸 안에서는 작은 소동이 벌어집니다. 갑자기 들어온 음식 때문에 혈당이 훌쩍 올라가고 인슐린 분해 효소라는 일꾼은 급히 혈당 처리 현장으로 불려갑니다. 지금 당장 처리해야 할 일이 생긴 겁니다. 그렇게 되면 원래 밤사이에 하려고 했던 뇌 속 청소 작업은 자연스럽게 뒤로 밀립니다. 뇌의 독소를 치우는 일은 내일로 미뤄지고 그날 밤은 그냥 넘어가 버립니다.
여기에 수면까지 부족하면 상황은 더 나빠집니다. 야식으로 혈당을 정리하느라 바쁜 상태에서 잠도 얕고, 짧게 자면 뇌는 청소할 시간도 도와줄 일꾼도 없이 밤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야식과 수면 부족이 함께 오면 뇌는 이중으로 부담을 안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 장면이 낯설지 않게 느껴지신다면 여러분의 뇌도 비슷한 밤을 반복하고 있을 가능성이 큽니다. 이제 뇌의 쓰레기를 치우는 방법을 알았으니 이번에는 뇌를 튼튼하게 만드는 이야기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수칙은 일주일에 한 번, 단 15분만 숨이 찰 정도로 몸을 움직이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장면입니다. 집 근처 계단 앞에 서서 잠깐 숨을 고릅니다. 처음 몇 계단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조금 속도를 내자 허벅지에 힘이 들어가고 심장이 점점 빨리 뛰기 시작합니다. 숨이 가빠지고 내가 지금 운동하고 있구나 하는 느낌이 분명해집니다. 중요한 건 이 지점입니다. 편안하게 걸으며 대화가 가능한 정도가 아니라 말을 하려면 숨부터 골라야 하는 상태, 바로 그 강도입니다. 왜 이 정도가 필요할까요? 우리 뇌세포 안에는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작은 발전소가 있습니다. 젊을 때는 이 발전소가 잘 돌아가지만 나이가 들수록 조금씩 낡아 힘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기억도 예전 같지 않게 느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숨이 찰 정도로 움직이면 몸은 비상신호를 받습니다. 에너지가 더 필요하다는 신호입니다. 그러면 몸은 낡은 발전소를 손보고 새로운 발전소를 더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때 뇌 안에서는 또 하나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운동으로 숨이 가빠질수록 뇌에서는 세포를 키우고 연결을 튼튼하게 만드는 물질이 나옵니다. 이 물질은 기억을 담당하는 부위를 살찌우고 뇌세포들이 서로 더 잘 소통하게 도와줍니다. 쉽게 말해 계단을 오르며 숨이 찬 그 몇 분 동안 여러분의 뇌에는 보이지 않는 비료가 뿌려지고 있는 셈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수칙이 핵심입니다. 조금만 더 집중해 주세요. 네 번째 수칙은 입속 관리입니다. 양치질을 할 때 치아만 닦고 끝내서는 부족합니다. 잇몸까지 함께 관리해야 합니다. 아침에 세면대 앞에 서서 칫솔을 집어 드셨다고 가정해 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칫솔을 치아 표면에 대고 좌우로 세게 문지르듯 닦습니다. 이렇게 하면 겉면은 깨끗해질 수 있지만 정작 가장 중요한 잇몸과 치아 사이에는 손이 잘 가지 않습니다. 올바른 방법은 이렇습니다. 칫솔을 치아에 수직으로 대는 대신 잇몸 쪽으로 살짝 기울여서 잇몸과 치아가 만나는 경계선을 따라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움직이는 것입니다. 힘을 주는 게 아니라 잇몸을 마사지한다는 느낌으로 천천히 닦아주는 게 중요합니다. 처음에는 피가 살짝 묻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때 놀라서 멈추지 마십시오. 그건 잇몸이 약해져 있다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며칠만 꾸준히 이렇게 닦아주면 출혈은 점점 줄어들고 잇몸도 단단해집니다. 왜 이렇게까지 신경 써야 할까요? 입속에는 염증을 일으키는 세균들이 살고 있는데 그중 일부는 잇몸에 상처가 있으면 혈관을 타고 몸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이 세균들은 전신을 돌아다니다가 뇌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잇몸 출혈을 나이 들어서 그렇다고 가볍게 넘기지 말아야 합니다. 잇몸은 뇌로 가는 고속도로의 출입구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출입구 관리가 허술하면 원치 않는 손님들이 안쪽까지 들어올 수 있는 겁니다. 하루에 단 몇 분, 칫솔 각도만 조금 바꾸는 것만으로도 여러분의 뇌로 향하는 길을 훨씬 안전하게 지킬 수 있습니다. 다섯 번째 수칙은 혈당 관리입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먹는 양을 줄이거나 음식을 바꾸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단지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가 납니다. 집에서 밥상 앞에 앉았다고 상상해 보십시오. 밥그릇이 가장 눈에 먼저 들어오고 숟가락이 자연스럽게 밥부터 향합니다. 몇 숟갈 먹고 나서야 나물이나 반찬에 손이 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렇게 먹으면 식사를 시작하자마자 혈당이 급하게 올라가기 쉽습니다. 이제 순서를 바꿔 보겠습니다.
숟가락을 들자마자 밥 대신 먼저 나물 한 젓가락을 집어 드십니다. 씹는 동안 자연스럽게 식이섬유가 장을 준비시킵니다. 그 다음에는 생선이나 고기, 두부 같은 단백질 반찬을 천천히 드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밥이나 빵을 드시는 겁니다. 이렇게 먹으면 음식이 몸속으로 들어오는 속도가 완만해집니다. 혈당이 갑자기 치솟지 않고 천천히 안정적으로 올라갑니다. 혈당이 안정되면 뇌세포는 꾸준히 에너지를 공급받을 수 있습니다. 에너지가 끊기지 않으니 머리가 멍해지거나 식후에 졸린 느낌도 줄어듭니다. 게다가 밤이 되었을 때 뇌 청소 시스템도 제 역할을 할 수 있는 여건이 만들어집니다. 같은 밥상, 같은 음식이라도 어떤 순서로 입에 넣느냐에 따라 뇌가 받는 부담은 전혀 달라집니다. 오늘 저녁 식사부터 밥 숟가락을 드는 순서만 한번 바꿔 보십시오. 그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뇌를 훨씬 편안하게 만들어 줄 수 있습니다. 이제 지금까지 말씀드린 5가지 수칙을 하루 생활 속에서 어떻게 묶어야 하는지 정리해 보겠습니다.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특별한 계획표를 만들지 않아도 하루의 흐름만 조금 바꾸면 됩니다. 아침은 비교적 이른 시간에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눈을 뜨면 먼저 창문을 열어 햇빛을 한번 바라보십시오. 햇빛은 밤에 잠을 잘 수 있도록 몸의 시계를 맞춰주는 신호입니다. 일어나자마자 물 한 컵으로 몸을 깨운 뒤 세면대 앞에 서서 가장 공을 들여야 할 일이 바로 양치질입니다. 치아만 쓱 닦고 끝내지 말고 몸과 치아 사이를 부드럽게 쓸어내리듯 닦아주십시오. 이 몇 분이 하루 종일 뇌로 향하는 길을 지켜주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아침 식사는 공복 시간이 충분히 지난 뒤에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전날 저녁을 비교적 이르게 마쳤다면 자연스럽게 12시간 안팎의 공복이 만들어집니다. 식탁에 앉았을 때는 나물이나 채소부터 한 젓가락 드시고 그 다음 단백질 반찬, 마지막으로 밥을 드시는 순서를 기억하십시오. 같은 식사라도 이 순서 하나로 뇌가 받는 부담은 크게 달라집니다. 점심은 너무 급하게 드시지 말고 식사 후에는 잠깐이라도 몸을 움직이는 것이 좋습니다. 멀리 갈 필요 없습니다. 집 주변이나 건물 복도를 몇 분만 걸어도 충분합니다. 이 가벼운 움직임이 혈당이 천천히 내려가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일주일에 한 번은 스스로에게 약속된 시간을 하나 정해 보십시오. 예를 들어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입니다. 이때는 단 15분만 숨이 찰 정도로 몸을 움직입니다. 계단을 오르거나 제자리에서 동작을 반복해도 좋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고 숨이 가빠지는 그 짧은 시간이 뇌 안의 발전소를 새로 돌리고 기억을 살찌우는 비료를 뿌리는 시간입니다. 저녁은 가능한 한 가볍게 그리고 이르게 마무리합니다. 식사를 마친 뒤에는 이제부터는 내 뇌가 청소를 시작할 시간이라고 마음속으로 정해 보십시오. 밤이 되면 텔레비전이나 화면을 오래 보지 말고 조명을 조금 낮춘 채 몸을 쉬게 합니다. 야식의 유혹이 올라올 때는 지금 먹지 않는 것이 내 뇌를 살리는 선택이라는 점을 한 번만 떠올려 보십시오. 밤에는 7시간 이상 잠자리에 머무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이 시간이 바로 하루 동안 쌓인 뇌의 쓰레기가 씻겨 내려가는 시간입니다. 이렇게 하루가 지나고 나면 뇌는 다시 다음 날을 버틸 힘을 얻게 됩니다. 보시다시피 이 루틴에는 특별한 약도 비싼 도구도 없습니다. 다만 언제 먹고 언제 자고 어떻게 움직이느냐를 조금 의식했을 뿐입니다. 이 작은 흐름이 매일 반복될 때 뇌는 서서히 그러나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제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아마 마음속에 비슷한 질문들이 떠오르셨을 겁니다. 진료실에서도 강연 자리에서도 늘 반복해서 나오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지금부터 그 중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할 것들만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전자 검사에서 치매 위험이 높다고 나왔는데 이제 아무리 관리해도 소용없는 것 아니냐는 질문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그렇지 않습니다. 유전자는 운명이 아니라 출발선에 가깝습니다. 같은 출발선에 서 있어도 어떤 사람은 걷고 어떤 사람은 뛰고 어떤 사람은 중간에 쉬어갑니다.
연구에 따르면 생활 습관 관리만으로도 발병 위험을 절반 이상 낮출 수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습니다. 오히려 유전적 위험을 알고 계신 분일수록 지금 말씀드린 5가지 수칙을 더 적극적으로 실천할 이유가 생긴 셈입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뇌 건강을 위해 영양제를 꼭 챙겨 먹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많은 분들이 약부터 떠올리지만 사실 가장 중요한 것은 언제 먹고 언제 자고 어떻게 움직이느냐입니다. 이 기본이 무너지면 아무리 좋은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식사량이 줄었거나 특정 영양소 섭취가 부족한 경우에는 전문가와 상의한 뒤 비타민 B군이나 오메가3 같은 보충제가 도움이 될 수 있다는 보고도 있습니다. 하지만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영양제는 보조일 뿐이고 오늘 말씀드린 생활 루틴이 중심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이게 단순한 건망증인지 아니면 정말 위험 신호인지 어떻게 구별하느냐는 것입니다. 아주 간단한 기준이 하나 있습니다. 건망증은 힌트를 주면 기억이 돌아옵니다. 아, 맞다, 그거였지 하고 떠오르는 경우입니다. 하지만 문제가 되는 경우는 힌트를 줘도 전혀 기억이 나지 않거나 본인이 그런 일이 없었다고 부인할 때입니다. 또 평소 늘 하던 일의 순서를 자주 헷갈리거나 익숙한 길에서 방향 감각을 잃는 일이 반복된다면 그때는 지체하지 말고 의료진과 상의해 정확한 평가를 받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네 번째로 자주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지금 나이가 많은데 이제 시작해도 의미가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는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늦은 시점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뇌는 생각보다 유연한 기관입니다. 나이가 들어서도 환경이 바뀌고 자극이 달라지면 충분히 반응하고 적응합니다. 오늘부터 단 하나의 습관만 바꿔도 뇌는 그 신호를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도 있습니다. 이 모든 걸 한꺼번에 다 해야 하느냐는 질문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할 필요는 없습니다. 오늘 저녁 식사 시간을 조금 앞당기는 것, 밤에 간식을 한번 참아보는 것, 양치질할 때 칫솔 각도를 바꿔보는 것, 이 중 하나만 시작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 뇌를 돌보고 있다는 감각을 매일 한 번씩이라도 만들어주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이건 나도 해볼 수 있겠다 라는 생각이 드셨다면 이미 첫걸음은 시작된 셈입니다. 뇌 건강은 특별한 사람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을 조금 바꾸는 사람에게 열리는 길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은 특별한 약이나 비싼 치료가 아닙니다. 우리가 매일 선택할 수 있는 작은 습관들입니다. 이 작은 선택들이 쌓이면 뇌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혼자만 간직하지 마시고 주변의 소중한 분들께 바로 보내주십시오. 여러분의 공유 한 번이 누군가의 기억과 삶을 지키는 출발점이 될 수 있습니다. 오늘부터 하나씩 실천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뇌는 아직 충분히 회복할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